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반도체라는 게 저런 거고요. 저런 응용 분야들이 있고 저렇게 쓰이는데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도전과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의 발전 방향, 반도체 하는 사람 PPACT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익은 용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파워, 퍼포먼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사용되는 전력은 적어야 돼. 속도는 빨라야 돼. 저것을 만드는 데 드는 코스트, 비용은 적게 들어야 돼. 면적은 적어야 돼. 즉 뭐냐면 아까 웨이퍼라는 곳에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집어넣는다 했는데 동일한 면적에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코스트가 싸지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반도체 발전의 기본 방향은 나한테 주어진 동일한 땅에다가 기능을 하는 것을 많이 집어넣겠다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싸지는 거고, 실제로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시장에서 프라이스는 보통 커스터머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커스터머가 결정된 프라이스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서 이익을 내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망하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코스트를 줄여야 동일한 프라이스를 받더라도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은 코스트를 줄이는 게 지상과제거든요. 근데 코스트를 줄이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진 땅덩어리에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코스트가 줄어.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전력 소모는 적어야지. 그 다음에 속도는 빨라야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개별 칩들을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게 디스크릿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자. 이것이 시스템 원칩. 그래서 하나의 칩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 하나서 넣으면 여러 가지 기능들 하나 묶어놓으면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됐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요 A라는 부분이 잘못됐는데 얘들이 한꺼번에 묶였으니까 나머지 다 버려야 되죠. 수율이 나빠져. 그 코스트가 많이 돼. 테스트하는 것도 힘들어.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굉장히 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얘들 각각 다 잘라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A라는 기능을 하는 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요 부분이 잘못됐고 여기는 요 부분이 잘못됐으면 서로 얘들 잘된 부분만 묶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면 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코스트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발전한 것이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얘는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능들은 속도가 느려도 돼. 그럼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갖다 붙이자. 근데 이 갖다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공정으로 만들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잘라서 같이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라 몇 년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들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갖다 칩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TSMC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칩넷 기술을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해서 만든 것이 TSMC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이 그렇다는 회사들은 TSMC가 좀 늦게 저 기술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한 것이 패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앞으로는 칩넷이라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걸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소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반도체 신뢰성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능은 좋아야 되겠죠. 전력 소모는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알겠어. 그런데 지상과제는 코스트를 낮추는 거야. 코스트를 낮추지 않으면 저런 것들이 다 돼도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칩 하나 10원에 만드는 사람과 100만 원에 만드는 사람, 100만 원에 만드는 사람 망하겠죠. 안 팔리겠죠. 동일한 기능이라면.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야 되는, 싸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주어진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것을 집어넣자.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자. 이런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세화라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스케일링 그러면 스케일을 키우는 거, 스케일 업, 스케일을 줄이는 거, 스케일 다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스케일링 그러면 스케일 다운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스케일링 또는 스케일 다운인데 다운은 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이든 로직을 만드는 기술이든 다 스케일링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이런 거죠. TSMC와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가지고 뭘 해? 앞으로 2나노 공정 가지고 할 거야. 이게 다 스케일링과 관련됩니다. 즉 회로를 그릴 때 두껍게 그리는 것과 가늘게 그리는 것, 가늘게 그리면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3나노, 2나노 이런 게 바로 스케일링에서 얼마나 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일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모리에서는 특별히 스케일링 말고 다른 기술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MLC라는 것인데 얘는 일단 자세하게 설명해서 메모리만 국한되기 때문에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좋은데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만 있으면 괜찮은데 코스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많이 넣으니까. 그런데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느려지고요. 신뢰성이 나빠지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봤는데 느려져. 신뢰성이 나빠져. 그런데 요구되는 신뢰성 못 맞추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소용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A라는 동작 어쩌다 하고 어쩌다 못해. 그럼 아무리 싸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 만족시켜야 돼. 그 다음에 요구되는 속도 맞춰줘야죠. 예를 들어서 100mbps로 동작해야 되는데 10mbps로밖에 동작 안 해. 그럼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뢰성, 성능, 전력성을 다 맞춰야 되면서 코스트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저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려워지니까 쟤들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고급 기술들이.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면 비용이 다시 높아집니다. 스케일링에 의해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스케일링을 하면 다른 신뢰성, 퍼포먼스, 파워 컨섬션 이런 것들이 나빠져. 그럼 얘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고급 기술이 들어가. 그럼 코스트가 올라가. 여기서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코스트를 맞추면서 다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디야?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일은 통신 쪽 기술들, 여기서 말하는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통신 쪽 기술을 가져다가 저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전체적인 코스트는 덜 올라가게 해서 해결해 준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제가 기여한 것인데요. 살짝 제 자랑을 했는데 별로 재미없네요. 그러면 이런 스케일링의 한계가 그럼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과 로직과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 뭐 저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고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이제 AI 시대 이렇게 와서 가는데 현재 2023년에 보면 7나노, 6나노, 3나노 이 정도의 스케일링까지 됐습니다. 내후년 가면 2나노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MBC FET라는 기술을 가지고 2나노를 만들 거야. 그리고 공식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MBC FET가 뭔지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여기서 T는 트랜지스터야. 처음에 얘기한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인데 이 중에 전압을 어떻게 걸어주냐에 따라서 언이 되기도 하고 어프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내주거나 이런 연산을 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거고 모든 반도체 동작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야. 근데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뭔지 잘 모르지만 MBC FET라는 구조를 가지고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들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게 뭔지는 너무 많은 얘기니까. 근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EUV, 네덜란드의 ASML의 뭐 무슨 어느 때문에 뭔지 참 익스트림리 울트라 바이올릿.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까 선을 가늘게 그려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선을 가늘게 그려서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데 그 포톨리소그래피라서 그 빛을 쪼여서 회로를 구현을 하거든요. 설계된 것을 빛을 쪼여서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이 쪼일 때 빛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통제될 수 있는 빛을 만들 수 있는 게 EUV입니다. 즉 우리가 가시광선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보라색의 바이올릿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릿보다 이쪽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빨강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선을 가늘게 그리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그래서 쪽 자외선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간 그런 파장이 굉장히 짧은 거 가지고 7나노 때부터 만드는 건데 계속 EUV 기술이 계속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로직만이 아니라 메모리에도 같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에서 헬치프로 수직으로 쌓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얘도 평면보다는 이제 코스트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나노대 공정을 가지고도 10나노대, 7나노대 공정을 만든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저 수직으로 쌓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수직으로 쌓는 거에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 수직으로 쌓는 거에 한계가 어딜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계는 현재 우리 엔지니어가 알고 있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한계는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 오면 한계는 바뀌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개발할 때 28나노 이거 할 때 메모리 쪽 여기 40나노 할 때 한 30나노나 20나노가 한계야 그랬어요. 그 기술의 한계야. 그 이하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알고 있는 기술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계를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의 스케일링의 한계가 온다고 그러고 이미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즉 인류 문명이 망하지 않는 한 반도체는 계속 필요할 건데 프로세서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필요할 건데 코스트를 낮추면서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망하겠죠.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스케일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아까 새로운 구조,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 이런 것들을 써서 만들 거야.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HBM이나 이런 것들처럼 헤테로지니어스 인터넷을 새롭게 만들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술들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옆에서 바로 프로세싱을 하면 좋을 거야. 그런 것들을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하죠. 그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 거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셀 어레이가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고요. ALU가 프로세싱을 하는 쪽입니다. ALU는 어리스메틱 로직 유닛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을 갖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컴퓨터는 더하기와 곱하기만 합니다. 더하기와 곱하기만 하는데 더하기에 변형된 것이 빼기고요. 곱하기에 변형된 것이 나누기거든요. 근데 그 연산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옆에다 붙여서 하는 게 프로세싱 메모리의 기본적인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를 어떻게 만들 거야는 연구하는 데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I가 주목을 받고 필요하니까 AI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사실은 이거 살짝 보면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이렇게 AI 반도체 발전 노란으로 다시 제가 덧붙였는데 요건 제가 주장하는 거고 저 밑에 편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세대 구분을 하는 건데요. 저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사실은 저기서 말하는 1세대 저 때는 AI라는 거 만들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만들지도 않았을 때고 CPU가 있고 그래픽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GPU가 있었던 거고 단지 그것뿐인데 마치 1세대 AI 프로세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 당시에도 FPGA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FPGA는 뭐냐?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그래서 얘는 내가 사용자가 마음대로 회로를 프로그래밍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반도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자일린스, 알테라 이런 데서 제공하는 FPGA 칩을 가져다가 설계자가 마음대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칩에다 다른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반도체 칩 재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AI 프로세서가 나온 것이 처음에는 CPU와 FPGA를 가지고 AI 기능을 잘 하도록 FPGA에다 회로를 만들어서 CPU와 붙여서 동작한 것이 1세대 AI 프로세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세대가 바로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GPU에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을 같이 붙여서 만든 GPU 플러스 HBM이 2세대 AI 반도체다. 현재 2세대 AI 반도체가 지금 주류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이 AI 전용 칩이라고 하는 AI 프로세서.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자회사에서 RPM,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몇 군데가 있듯이 그런 데서 AI 전용 프로세서를 만들 거야. 그런데 얘들은 보통 ASIC이라고 해요. 물론 ASIC은 그 전에도 있었던 거고요. AI 전용 프로세서 상관없이 얘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트 서킷, 그래서 어떤 특정 응용 분야에 맞도록 만든 칩입니다. 얘들은 아주 초창기부터 나온 건데 얘를 AI를 타겟으로 한 ASIC은 AI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일부 나온 데도 있고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얘들은 전력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하는 뉴로모픽과 관련된, 즉 인간의 뇌를 모방한 그런 구조, 물론 몇 군데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MPU가 궁극적인 방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사실은 컴퓨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CPU와 여기서 빠졌네 SRAM과 DRAM과 SS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장기 기억, 장기 데이터 저장 장치. 옛날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쓰던 것을 다 SS를 바꾼 거죠. 예. 이런 구조인데 얘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고, 이건 삼성전자의 메모리 하는 사람들과 같은 메모리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이 이제 저전력 반도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까 AI 쪽으로 보면 뉴로모픽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저전력 반도체인데 실제로는 아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동작해야 되는 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거든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적합하면서 전력 소모는 적어야 돼. 그런 게 굉장히 큰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주 재료가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리콘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이게 실리콘 외에 다른 원소를 가져가는 화합물 반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실리콘은 맨 바깥쪽 전자가 4개짜리라고 했어요. 4개짜리를 기본으로 해서 3개짜리와 5개짜리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정기적인 특성에 따른 N타입과 P타입 만들고 얘를 붙여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이 트랜지스터를 동작시켜서 만드는 게 반도체의 기본인데, 좀 어려운 예로 갔으니까 거기 살짝 빠지고, 화합물 반도체는 맨 바깥쪽 전자가 3개짜리인 것과 5개짜리인 걸 붙여서 만들면 4개짜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의 특성이, 얘들은 빛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만든 것이 화합물 반도체인데, 그 중에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실리콘과 탄소를 결합한 실리콘 카바이드, 그 다음에 갈륨과 질소를 결합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이제 전압이 높은 데서 동작하고, 그래서 자동차용 아니면 우주용, 그다음에 국방용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방 반도체, 국방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른 데서 민감할 수 있어 국방은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얘들은 이런 분야에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30분까지 하면 되나요? 근데 5분 이내에 마치고 질의응답 10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요. 반도체 전문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듯이 반도체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응용 분야가 있고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을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반도체인데요.
그러면 응용 분야에 대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의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디파인하고 리콰이어먼트를 디파인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응용은 AI가 됐든 AR이 됐든 VR이 됐든 통신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그런 요구 조건을 어떻게 맞출 건데 얘에 대한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솔루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그 알고리즘을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뭔가를 구현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프로블렘을 디파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솔루션은 알고리즘과 임플리멘테이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은 실제로 하드웨어를 설계하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든 그리고 얘를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반도체 전문가 그러면 보통 여기만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회로 설계 소자재 여기를 주로 반도체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반도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에 보면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도체 전문가인데 물론 여기 속한 어떤 사람들은 난 반도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통신인 사람, 통신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반도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까지 다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통신 쪽의 이론을 반도체에다 적용을 해서 구현하는 그런 쪽 일을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쪽을 다 보는 그런 쪽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때 제가 가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반도체 전문가에 대한 딥파일을 제대로 하고 하는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